진아하고 그 무대 뒤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밀레니얼 세대와 이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 협회 회원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떻게 미래에 일을 할 수 있는지, 미래지향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신용카드를 제일 먼저 냈죠. 아니면은 GE가 또 협업에 대한 새로운 또 패러다임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미션,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들이나 리더들이 미래 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세대와 이 교감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 세대는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을 바꿀 겁니다. 우리가 살고 배우고 또 글로벌 사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모든 걸 바꿀 거거든요. 이러한 변화, 이러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스토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카고의 한 겨울이었고요. 저는 호텔 바에 포춘 500대 기업의 CEO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우리가 강연을 같이 했었고요. 갑자기 폭설이 와서 우리 비행기가 다 취소가 됐습니다. 시카고 겨울에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시카고에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폭설과 항공편이 취소되는 거는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MDRT이니까 MDRT답게 100만 불짜리의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자, 창업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요. 사실 이 시카고의 한겨울에 항공편이 취소가 돼서 막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험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대박 날 겁니다. 어쨌든 저희는 호텔 바에서 비싼 위스키를 마시면서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며칠이 걸릴까? 사실 3일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3일 머물렀습니다. 비행기 편이 없어서. 어쨌든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날 오후 강연했던 그 주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이게 그냥 사회적인 어떤 현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과 관련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생 이제 연구한 주제가 밀레니얼 세대인데요. 20과 35세인 세대. 밀레니얼 세대 어디 계세요? 나는 20과 35세 사이다. 그럼 손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밀레니얼을 자식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 어디 계세요? 네. 어쨌든 여기 있는 어떤 분들은 밀레니얼 세대와 접했을 겁니다. 같이 살았거나 같이 일했거나 아니면 내가 밀레니얼이거나 밀레니얼 세대가 뭔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요. 밀레니얼 세대가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많은 리더들을 만나봤는데 같이 술을 마신 CEO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좀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젊은 직원들이 이직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세 미만인 신입사원들이 평균 한 18개월 머물다가 딴 회사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이 회사의 분위기도 나빠졌고 또 회사의 수익성에도 이제 악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사실 높은 이직률은 이전에도 경험을 했겠죠. 왜냐하면 10년 동안 CEO로 일을 해왔으니까 이직률은 흔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이게 좀 달라게 이제 와닿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런 이직률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부서가 좀 잘못돼서 아니면 한 직책이 좀
별로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직을 했죠. 그리고 특히 뭐 신입 사원이라든지 중간급 사원이 이제 이직을 했는데 이번에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는지, 그러니까 정책을 바꾸거나 인센티브를 바꿔서 이 사람 안 떠나게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논리적이지도 않고 뭐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않고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밀레니얼 그 세대의 종업원들이 이직하는 이유가 이전에 이직했던 이유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뭐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인재 이탈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이제 저에게 이제 조언을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뭘 고쳐야 이 이직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 한 잔 더 시키고 뭐 밤새고 얘기할 준비를 하고 이제 할 말이 많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8주 뒤에 제가 이제 뉴욕에 이제 있었습니다. 뉴욕은 제 고향입니다. 지난 12년 전부터 저는 뉴욕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욕에 가서 뭐 거의 100년이 된 우량 기업의 마케팅 책임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같이 술 마신 CEO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비자가 지금 시장에 있는데 그 새로운 소비자 때문에 너무 당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은 안 하고 있었지만 이 기업은 지금 너무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뒤처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원들은 또 뭐 고집스럽고 그리고 인수도 잘못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고객이 정말 다른 걸 원하는데 너무 신속하게 거기에 대처를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년 동안 아무것도 안 바꾸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새로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고객도 바뀌고 있고 시장도 바뀌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았는데 옛날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비자가 왜 주도권을 잡게 됐을까요? 새로운 플랫폼과 채널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근데 이 회사는 그냥 아무것도 안 바꾸고 그냥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고 그냥 과거와 기존의 시장 점유율을 그냥 만족하면서 점유율에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경쟁사들은 안 그렇죠. 경쟁사들은 이런 새로운 상황에 대응을 하고 뭐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젊은이들의 어떠한 관심을 받고 끌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그 결과 밀레니얼 세대들은 아주 충성 고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도 이 회사를 찾았는데 뭐 전략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을 이제 하는데 고전하고 있었고 진정성을 가지고 포지셔닝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책임자는 어떻게 카테고리 리더로 자리를 다시 잡을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었죠. 근데 이게 올바른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이 미국의 케이블 뉴스를 보면은요, CNN이나 CNBC나 폭스 뉴스를 보면 제가 가끔 출연을 합니다. 미래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인터뷰를 하는 많은 분들이 뭐 저에게 이제 논쟁을 걸고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제 TV 쇼를 보면 저는 항상 다음엔 뭔가, 다음에는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별로 안 쓰는 기법인데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뒤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해해야만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좀 역사로 돌아가서 1712년으로 돌아갈까요? 네, 지금 이 셀카를 이용하는 것 같죠? 어쨌든 이 1712년에 영국의 발명가인 터머스 뉴커먼이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계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기계가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 기계가 뭐죠? 네, 증기 엔진입니다.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기 엔진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좀 촌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712년에는 너무나 큰 변화를, 너무나 깊은 변화를 야기시켰고 어떤 혁명까지 일으켰습니다. 산업혁명의 촉매가 됐죠. 사실 미국의 산업혁명의 촉매가 됐습니다. 사실 이 증기 엔진이 나오기 전에 오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 발전도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부유한 사람들 별로 없었고요. 사망률도 높았고요. 증기 엔진이 발명되기 100년 전에는요. 신생아들 중 25%는 돌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5%는 10살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또 교육이라든지 탐구라든지 선택이라든지 요즘 현대사회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도요. 운이 있으면 돈이 있었고 거의 돈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의 70%의 수입이 먹는데 이제 쓰여졌습니다. 근데 먹는 것도 기생충 많았죠. 먹고 또 아팠죠. 병에 걸려서. 그런데 뉴커먼 덕분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뉴커먼 덕분에 여러분과 저는 이 방에 있는 겁니다. 뉴커먼 덕분에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기회가 있는 겁니다. 살면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굳이 17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증기 엔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요즘 이전보다도 훨씬 더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토마스가 이 증기 엔진의 1차 프로토타이프를 만든 300년 뒤에 우리가 새로운 혁명 앞에 바로 서 있거든요. 이 혁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유행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새로운 혁명 앞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왜 그런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나라이든 어떤 시기이든 혁명은 언제 일어나냐? 두 가지가 만날 때 혁명이 일어납니다. 필요와 능력이 만나게 되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오랫동안 뭐가 필요했는데 이 필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여력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불가능했던 결과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산업혁명은 갑자기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터진 게 아닙니다. 산업혁명은 처음으로 증기 엔진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현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필요와 능력이 만났기 때문에 가능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인터넷이 우리의 증기 엔진입니다. 인터넷 2018년에 우리의 증기 엔진은 인터넷입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더 자유로워지고 싶다, 더 유연하게 살고 싶다, 일과 또 개인적인 삶에서 조금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싶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 세대처럼 우리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변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칸막이 이 문화에서 오래전부터 졸업하고 벗어났는데 일단 이 필요와 이 능력이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거리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가까워야 됐고요.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거리의 어떤 한계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거리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졌어요. 인터넷 덕분에. 이제는 진입 장벽이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 기회가 오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옵션, 새로운 대안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필요와 능력이 만나면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혁명이라는 건요, 사람들은 혁명을 살고 있을 때 자기가 혁명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산업혁명 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금 산업혁명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얘기 할 수 없었어요.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뉴커먼이 죽고 난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뭔가 변했다. 뭐 이런 작은 변화들이 좀 있구나. 뭔가가 달라졌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뭐 혼란도 있을 거고 저항도 있었겠죠. 구세대가 신세대가 뭘 원하는지 또 뭘 필요로 하는지를 무시했겠죠. 사실 오래된 어떤 권력의 구조가 또 무너지기 시작했겠죠. 뭐 불안했겠죠. 두려움이 있었겠죠. 또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겠죠. 윌리엄 블레이크 유명한 영국 시인이 산업혁명 정말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악마의 소행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사나 부모나 멘토도 인터넷이 뭐 악마의 소행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인터넷 때문에 파생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변화라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변화는요 불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를 응집시키는 어떤 기본적인 믿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 파괴적인 어떤 특출한 아이디어를 던져주면서. 그런데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특출한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황당하고 이상하게 생각됐던 아이디어가 뭐 보편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년 전에 뭐 우리가 PC의 역할을 해주는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닐 거라고 얘기를 했다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겠죠. 근데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 인생의 어떤 단계를 이제 좀 정해달라라는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일단은 유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기, 어른이 된다. 맞죠? 이렇게 우리가 나누죠. 뭐 어쨌든 뭐 밀레니얼 세대 얘기하니까 고령 인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4단계, 인생의 4단계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4단계는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하겠죠. 만약에 이걸 믿는다면 이건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티네이저, 이 10대라는 말은요 1920년대에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1940년대 이 논문에 나왔어요. 대부분 이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 아동기와 이 성인기로 이제 넘어갈 때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밝히지 않았어요. 이제 언제 어린이 됐을까요? 뭐 결혼을 하고 뭐 일을 시작했을 때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이제 우리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청소년기 이거는 우리는 뭐 정말 당연히 인생의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년도 안 됐습니다. 나온 지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지가. 그러니까 이런 10대, 티네이저, 청소년이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됐는데 뭐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서 갑자기 뚝 나왔을까요? 아니면은 뭐 갑자기 사회가 계몽이 돼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이 티네이저, 이 청소년이라는 것은 자동차라는 게 발명되면서 개념적으로 나오게 됐어요. 자동차가 나오면서 뭐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요. 근데 자유에 대한 갈망이 이 자동차라는 것과 만나면서 뭐 개인의 자유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이제 인생의 단계가 태어난 거예요. 필요가 이 능력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요즘 밀레니얼 세대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많은 갈등들, 이것은 새로운 인생의 단계, 삶의 단계가 나타나서 생기는 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100년이 지나면 뭐 우린 다 죽었겠죠. 근데 우리 손주들은 살아있겠죠. 그러니까 100년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마 이 새로운 단계, 우리가 지금 티네이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인생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새로운 어떤 삶의 단계, 지금 뭐 새로운 카테고리의 사람들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저는 프리덜트라고 부릅니다. 성인 전 단계, 어린이 되기 전 단계, 유아가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가 되고 그 다음에는 티네이저가 되고 그 다음에 성인 전 단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른이 되는 겁니다. 성인이 되는 겁니다. 이 프리덜트는요
한 가지 핵심적인 것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들의 미션은 탐구예요. 일단 뭐 정착하거나 뭐 전통적인 거를 거부하고요. 이 프리덜트는 일반적으로 어른이 되면 해야 되는 거를 다 늦춰요. 미뤄요. 결혼도 더 늦게 하고 집도 더 늦게 사고 커리어도 늦게 선택하고 일단 커리어를 뭐 하나만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단계예요. 제프리 아네트 박사님은 심리학자인데요. 클라크 대학의 심리학자인데요. 이 시기를 지금 뭐 태어나는 어떤 어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태어나는 어른은 변화와 탐구의 시기이다. 젊은이들이 자기에게 가능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시기이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뭐 사랑을 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고 세계관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이다. 예, 밀레니얼 세대가 이런 사람 같지 않아요? 물론 이런 사람 같죠. 밀레니얼 세대는 정말 9세대에게는 이 고민거리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인생 단계의 얼리 어댑터거든요. 밀레니얼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취감이 안정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옛날에 어린이 되면 안정이 중요했잖아요. 근데 밀레니얼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취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성취를 하고 싶다라고 밀레니얼 세대는 원해요. 네, 여러분 젊은이들과 얘기를 해보잖아요. 밀레니얼 세대, Z세대, 그러니까 더 어린 세대입니다. 뭐 5살에서 이제 20살인 애들. 그래서 이 젊은 애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뭐 이런 얘기가 꼭 나와요. 의미를 찾고 싶어요. 목표가 중요해요. 만족을 하고 싶어요. 성취를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척도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성취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건 쉽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걸 볼 때는 좀 복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개인적인 거를 내가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량화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위한 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개념을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표면에 있는 거 밑으로 들어가서 이 중요한 원칙들을 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원칙들이 뭔지 좀 보겠습니다. 전 세계 젊은 리더들하고 일해 보니까요. 3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성취를 얻기 위해서, 자아실현을 얻기 위해서는 3가지가 중요합니다. 자기 성장, 개인적인 성장. 우리 덕분에 우리 모두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좋아졌다. 2번째는 부족적인 영향. 그러니까 우리 덕분에, 우리 모두 덕분에 우리의 세상이 더 좋아졌다. 그리고 3번째는 사회적인 임팩트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덕분에 그들의 세상도 더 좋아졌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의 성장, 그 다음에 사회적인 성장,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의 성장. 사실 성취나 자아실현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젊은 고객들, 젊은 종업원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니 뭐 이거다 뭐 만족시켜야 되고 또 사회적인 뭐 문화를 조성해서 이 3가지가 다 가능할까? 아니요, 3가지 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잖아요. 그러고 뭐 개인적인 성장, 그 다음에 부족적인 성장, 영향, 그 다음에 사회적인 임팩트 뭐 이걸 무시하면 여러분 망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밀은 뭘까요? 뭐가 비밀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직원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회사에도 일을 하고 또 고객들도 성취감을 느끼면서 좋은 고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 성장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시장에서 3가지 원칙이 중요합니다. 근데 뭐 긴 시간이 없지만 제가 가장 효과적인 3가지 원칙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급진적인 적응입니다. 급진적으로 적응을 해라. 2000년에 넷플릭스라는 작은 회사가 블록버스터 비디오에게 갔습니다. 블록버스터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블록버스터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디오 대여 회사로서는 홈무비 회사로서는 넘버1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5천만 불로 넷플릭스를 좀 사라.
사라, 인수를 해라. 그러면은 온라인 혁명에 가담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블록버스터 CEO가 싫다 그랬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CEO는 아니 뭐 영화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비디오를 우편 배달하는 거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뭐 유명한 실수죠. 넷플릭스의 가치는 700억 불입니다. 700불이에요. 그러니까 디즈니를 제외하면은 미디어 회사로서는 제일 높습니다. 블록버스터는 한때는 8만 4천여 명의 종업원이 있었고 또 매장이 9천 개가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블록버스터는 어디 갔을까요? 사라졌습니다. 싹 사라졌습니다. 과거에 묻혔습니다. 블록버스터의 CEO는 정말 뭐 큰 실수를 했죠. 넷플릭스를 거절했을 때 넷플릭스가 5천만 불에 우리 사주세요. 근데 싫다 그랬을 때 뭐 실수를 했죠. 근데 뭐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뭐 우리가 뭐 사업하면서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를 한 다음에 무슨 잘못이 있었냐면 넷플릭스는 더 유명해지고 더 성장했는데 블록버스터는 그냥 자기 방식을 더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터넷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프라인 매장에 더 집중했습니다. 깨질 때까지 고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잘못된 전략이었습니다. 진화하거나 사라지거나 진화하거나 사라지거나 이게 잘 되고 있고 뭐 괜찮아도 진화해야 됩니다. 급진적인 적응의 원칙은요. 비즈니스도 사람처럼 계속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객을 위해서는 계속 적응을 하고 이케아의 예를 들겠습니다. 아이키아는 지금 75년이 된 회사입니다. 근데 아이키아는요. 계속 뭐 급진적인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이미 성공을 했지만 계속 변하고 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6개월 전에 했던 거를 보면은 이 아이키아는 소노스와 제휴하기로 했고요. 또 밀레니얼 인플루언서 버질 아블로와 협업하기로 했고요. 유명한 인터넷 DJ거든요. 또 타스크래빗이라는 창업 이제 벤처 회사를 또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키아의 리더들은 알고 있거든요. 미래의 이케아는 지금의 이케아하고 다르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급진적으로 적응을 하고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고객들이 아직도 충성 고객으로 남고 있어요. 이케아를 좋아하고 있어요. 이케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적응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원칙은 그냥 소비자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채용을 할 때, 교육을 시킬 때, 또 유능한 인재를 잡고 싶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고정된 일자리가 없어요. 그냥 평생 동안 한 가지 일만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기술이 이제 들어오면서 기회가 많아졌고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이렇게 고정된 일자리에 만족을 못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일단 뭐 프로젝트별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앞서가고 발전하는 조직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막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소프트 스킬을 가지고 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밀레니얼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싶든 밀레니얼 이 종업원들을 채용하고 싶든 여러분 급진적인 적응을 해줘야만 이 문화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조직의 경쟁력도 좋아질 수 있고요. 두 번째 원칙 보겠습니다. 끊임없는 발전의 원칙입니다. 사실 밀레니얼 세대는 충성심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충성심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진짜 충성 고객이에요. 충성 고객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신뢰를 받을 때까지 좀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좋아하면 신뢰를 하면 충성 고객이 됩니다. 충성 고객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고객의 그 충성심을 얻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이 원칙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닐선 이 마켓 조사하는 회사이죠. 한 10,000여 명의 밀레니얼 이 그 세대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랜드를 봤어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별로 좋아하는 브랜드가 뭔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재들인데요. 그래서 메가주스, 카인발, 타이드 퍼드 이 그 세제도 있고 타이드 퍼드 세제도 있고요. 더브도 있고요. 일단 이걸 보면 공통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들이. 근데 좀 가까이 가서 보면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들은 소비자들을 더 예쁘게 만들거나 기분을 좋게 하거나 행동을 바꾸는데 기여하고 있는 브랜드들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는 브랜드나 제품들은 나를 더 예쁘게 보이게 하거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을 좀 풍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정말 풍족한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필요하면은 그게 당장 충족이 됐어요.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또 모든 게 다 개인화 맞춤화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안 그랬죠. 부모 세대는 항상 장기적으로 봤어요. 미래를 내다봤어요. 미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밀레니얼 세대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를 만족해주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뭘 잘 해줄 거다라는 거는 뭐 별로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줄 거다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지라는 거를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개인적인 내 뭐 느낌과 체험, 경험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사회도 더 좋은 사회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회사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회사가 되기를 바래요. 2017년 델로이트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 8,000여 명의 밀레니얼 세대를 30개국에서 조사해 봤는데요. 76%의 밀레니얼 세대는 회사가 CSR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기업이라면 이 그 사회적인 책무를 다 해야 된다.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Monster.com에 의하면 Gen Z의 74%는 일은 74%의 Gen Z는 이 일은 임금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어떤 존재 이유를 줘야 된다. 근데 밀레니얼 세대는 45%, Gen X는 40%, 베이비붐 세대는 33%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보고 아니 뭐 잘난 척하는 거다, 너무 순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원칙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죠. 일단 끊임없는 발전을 밀어주고 또 이렇게 끊임없는 발전을 함으로써 또 고객이나 종업원들이 예뻐 보이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이 그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이 세상에 미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또 좋은 영향을 또 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여러 세대 거쳐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원칙은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네, 뭐 스타트업 미국에 있는 회사들 구글이나 페북에 가서 걸어다녀 보면은 저 브루클린에 있는 뭐 기술 전문 회사, 뭐 테크 회사, 뭐 세아틀 뭐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은 이게 꼭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어디를 가든 뭐가 보일까요? 젊은 회사에 가면 탄산수입니다. 탄산수. 여러분 라크루아라는 탄산수 아세요? 네, 미국에 살면 라크루아 탄산수 압니다. 정말 정말 성공했어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 그 탄산수 최근에 발견했지만 이 탄산수를 만드는 National Beverage라는 회사는 역사가 30년이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박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에는 매출이 5,800만 불이었는데 2016년에는 8억 2,070만 불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5,800만에서 8억 2,700만 불로 2016년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세 번째 원칙을 통해서 잘 했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반응.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소다를 이제 덜 마시니까 라크루아는 기회를 봤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에게 다간 거죠.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많은 팔로워들이 있는 인플루언서에 집중하는 대신에 이 그 작은 인플루언서들에게 다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갔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에게 다가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뭐 무료로 선물도 주고 뭐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 제품 사세요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기네들 제품에 대해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주고 싶은데 뭘 원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듣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개발해 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캔도 좀 예쁘게 이렇게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이 나면서 SNS의 뭐 스타 제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가 정말 좋아하는 음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듣고 있었던 거죠. 귀를 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진정성 있게 답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그냥 따라하고 뭐 고객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보다 진짜 고객에게 가서 뭘 원하세요? 우리 들어줄게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됐습니다. 이게 먹혔어요. 그래서 이 그 고객들이 진정성 있는 메시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반응을 해준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은 대화의 범위를 좀 넓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이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밀레니얼 세대나 더 젊은 세대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자랐거든요. 우리가 뭐 컴퓨터에 뭘 누르면은 뭘 글을 보내면 우리가 바로 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밀레니얼 세대에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당장 피드백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IBM과 같은 회사들은 이런 피드백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그 회사 내에서도 2016년에 체크포인트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이제 연말 평가를 기다리는 대신에 정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매니저들이 아주 짧게 이 그 종업원들에게 이 그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또 목표도 더 단기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짧게 피드백을 주면서 이제 얼마만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고 또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가는 거죠. 밀레니얼 세대도 이렇게 정보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데 익숙하니까 일을 더 편하게 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실적도 올라가고 내가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더 감이 잡히고 그리고 내가 이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니까 더 만족감도 좋아지겠죠. 2016년 클러치 스터디에 의하면 밀레니얼들 중 72%가 매니저로부터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 나는 너무 만족스럽다 일하는 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트라이네트 다른 연구회사가 한 연구를 보면은요. 밀레니얼 세대 40%는 더 구체적인 피드백을 원합니다. 32%는 연말평가 때 더 오픈 대화를 원한다. 31%는 좀 중립적인 피드백을 원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밀레니얼 세대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기업들은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대화를 고객과 종업원들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호텔바에 이 CEO하고 술을 마시면서 왜 이직률이 그렇게 높은지 몰라요. 젊은 친구들이 밀레니얼 세대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사실 이 직원들이 답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업무와 직책으로만 평가받는 것 같아서 불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떠났던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또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도 느리게 하고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또 수용하는데도 너무 느리고 더 이상 종업원들 얘기를 안 듣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돈은 막 풀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고 또 이제 돈을 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건 안 먹힙니다.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안 먹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이 회사가 이제 그 주의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뉴욕에 제가 만난 마케팅 책임자, 이 사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종업원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객들이 떠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냥 멈췄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은 막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멈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 제한도 고리타분해졌고, 또 그들의 미션도 통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적응을 안 하고 계속 변화하지 않고 개선이 안 되니까 고객들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나 무시당했네, 내 말을 안 듣고 있네, 그러면서 떠난 거예요. 밀레니얼 세대가 점점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지배적인 세대가 될 겁니다. 젠 Z도 이제 성인 전 단계에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나이를 보면 어느 때보다 우리는 이들에게 맞는 크리에이티브한 솔루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들이 이들에게 응할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건 다르니까요. 이들은 성취를 중요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며칠 동안 여기를 다니면서 여러분 많이 만나면서 MDRT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전 정말 너무나 큰 영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는 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열정도 느껴져요.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비즈니스의 미래,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뭐 기술이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기술도 중요하겠죠. 근데 기술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사실. 이건 우리의 인간성입니다. 인간다움. 여러분과 저는 누군지, 어떻게 고객하고 이제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인간적으로 대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내 브랜드를 인정을 받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종업원들도 우리가 더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고객들도 인간적으로 대해주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과 또 내 가정생활, 이게 이제 더 이상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다 합쳐졌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다 구분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니까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발전하는 거, 우리가 또 커지는 거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제가 여기서 보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